체제, 뭐 통상 관리 체제, 법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아, 국제기구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국가는 이제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통치권도 있지만 국제기구는 전문성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법적 체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를 체제라고 부르는 건 비하적인 것이죠. 또 WTO를 무슨 국가라고 하는 것도 아마 WTO 명예를 훼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 체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요. 우리가 WTO법, 국제거래법을 국제통상법을 공부하면서 일종의 통상관리 체제인데 체제라고 할 때는 이거 국제기구를 지칭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죠. 국가를 지칭할 때 체제라고 그러면 이건 국가적 뭐 실체나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이거 이렇게 좀 비하적이지만은 WTO는 이제 국제법 체제입니다. 통상관리 체제고요. 이거하고는 다르죠. 예. 그런데 이제 국제무역 국제통상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범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차원이 이제 범세계적이냐 지역적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WTO 회원국들은 지금 200개국 가까이, 몇 년 전만 해도 150개국을 넘어섰는데, 뭐 최근에 중국이 가입하고 러시아가 가입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숫자가 훨씬 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범세계적인 그러한 체제인 것입니다. WTO는. 다음으로 지역적 통상관리 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시아 지역이랄지 동남아시아의 경우에 아세안, 이것도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조약을 체결하고 다자조약을 체결하고 만든 무역 관련 기구고 경제 협력 관련한 국제기구입니다. 통상관리 체제죠. 또 남아메리카에도 통상관리 체제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그 지역 통상관리 체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에는 뭐 나프타 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와 호주가 주도해서 만든 아페크, 이런 것도 지역 통상관리 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협정에 바탕한 경제 협력을 위한 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통상법을 공부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러한 아세안, 나프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한 학기 우리가 범세계적 차원의 가트 WTO법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죠. 또 범세계적 이러한 통상관리 체제로부터 최근에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것이 FTA입니다. FTA는 약언데요.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FTA를 체결했어요. 한 이제 10년 됐나요? 한미 간 FTA가 이제 오랜 협상 끝에 체결이 되었고요. 중국하고도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아마 국회 승인까지 아마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최초로 칠레하고 FTA 관계를 맺어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FTA를 맺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국제통상법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국제통상법이 무엇이냐,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통상법이 있고 범세계적, 지역적, 그리고
몇 개국 간의 FTA 뭐 이런 차원의 국제통상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뭐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할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가 WTO법, 가트 WTO법에 집중해서 한 학기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 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무역의 법적 관계도 나오지만은 국제통상법을 이해하려면 이제 국제거래법하고 그 차이를 좀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번 학기에 두 과목을 개설해 놨다고 그랬죠. 국제거래법은 말 그대로 개인과 개인 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학개론 시간에 공법하고 뭐 사법으로 법을 분류할 수 있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서 법을 분류하죠. 절차법, 실체법, 또 원칙법, 예외법, 국제법, 국내법. 그 중에 하나가 공법,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이라는 사회현상 관련해서 사법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국제거래법이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 이거는 이제 공법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국제통상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을 보는 관점이 법계 또 학자들마다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영미법계는 이제 실용주의적 지적 전통을 갖고 있다. 사고 방식이 실용주의적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보죠. 그래서 실용주의적 지적 전통이 강한 영미법계 법학자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분이 산디하고 대학 로우스쿨 교수인 폴섬 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폴섬 교수 식의 관점, 이 관점은 이 사람들은 실용주의니까 변호사들이 자신의 클라이언트, 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거,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 묶어서 그냥 가르쳐주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뭐 공법이다, 사법이다 이걸 구분하지 않고 기업들이 닥치는 법률 문제, 기업은 여기 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업들이 닥치는 법률 문제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적인 것도 있지만 뭐 관세를 부과한달지 수출허가를 받는달지 이 국가와의 관계도 있다. 그에 관련된 법도 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다 포함해서 가리키자. 수출허가, 뭐 관세, 뭐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업들이 무역하면서 궁금해하는 것이고 대학에서 로스쿨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고 변호사들도 뭐 그렇게 자신의 클라이언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법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론이나 어떤 이론 체계, 개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개념법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학파가 국제무역관이라는 법을 볼 때는 공법하고 사법을 이렇게 나눠서 본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이라는 사회현상에 적용되는 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법적 성격의 국제거래법이 있고 공법적 성격의 국제통상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통상법학자는 대부분 이제 이 개념법학의 저쪽에 강하니까요. 이 저처럼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을 좀 나눠서 이렇게 보고요. 물론 어떤 일정한 실용주의적으로 어떤 절충한
그런 입장에 있는 또 중간적 입장에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죠. 여러분이 어쨌거나 이제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을 좀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은 또 장점이 있어요. 물론 이 실용주의적 관점도 장점이 있지만은, 왜냐하면 공법 원리하고 사법 원리는 다르죠. 자, 이 공법, 사법 관련해서 이 공법은 불평등한 법적 주체 간의 관계다. 국가와 개인은 평등하지 않죠. 국가는 물론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시민이 어떤 혁명 주체로서 이제 국가의 주인이 됐어요. 과거에는 봉건 군주, 왕권 신수설, 왕은 신이 내린 사람이다. 나라의 주인은 왕이다. 뭐 이런 왕권 신수설이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시민이 나라의 주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은 뭐 기업, 사인이라고 했을 때 국가의 통치권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한 관계예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개인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시민혁명으로 만든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시민에게 통치권을 행사하는 우월한 주체이지만 법치주의에 따라서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에서 통치해야 된다. 그게 그냥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해서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통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해야 됩니다. 법치행정 원칙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법치주의에 관련한 기본 원칙들,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법률 근거의 원칙, 법률의 근거에 법치행정의 원칙, 뭐 등등 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비례의 원칙, 이런 원칙을 지켜서 통치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에 관련된 법이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중세 봉건사회의 전단적인 국가 통치권 행사,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시민 그에 관련된 법이 이제 공법. 자, 그에 비해서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이건 평등한 관계죠. 평등한 법적 주체입니다. A 기업, B 기업, 평등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계약을 체결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의 개인은 뭐 신의 노예거나 왕 봉건 영주들의 노예입니다. 자신의 자유 의사가 없어요. 계약을 체결한다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사업을 벌리고 계약을 체결한다? 안 되는 말이죠. 그래서 메인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시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라는 게 뭐냐? 다름 아니고 신분에서 계약.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이제 개척할 수 있다. 자유의사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해방된 자아.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이 하늘에서 부여받은 태어나면서 얻은 신분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 신분을 벗어나죠. 그래서 이 메인의 이 말은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뭐냐? 계약입니다.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경제 주체가 되었다, 생산자가 되었다.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저겠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팔아서 이익을 하기. 공장을 지으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은행 가서 꿔야죠. 돈을 차용해야 된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대출 계약이죠.
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공사 아는 사람들을 사가지고 뭐 건설 공사 계약을 또 체결해야죠. 또 노동자들이 필요해 근로자들이 근로자들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여러분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뭐 해야 될 일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근대 시민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에 가장 기본적인 법원칙이 이제 3대 법원칙이 있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 사적인 소유권은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계약 자유 원칙.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한 책임의 원칙. 경제 생산자들에게 함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위 귀책 사유라고 하는 고의, 과실 같은 주관적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책임을 무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공장을 세우고 뭐 큰 기업을 열고 이제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큰 이윤을 획득하고 뭐 그랬지만은 자신의 공장에 유해 독가스가 유출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자에게 책임을 무조건 물을 수 있느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자에게 엄격한 어떤 기준에 따른 주관적 귀책 사유가 존재하느냐 법적으로. 그런 책임질 만한 사유가 없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무슨 책임을 안 지는 거야. 이 자본주의 사회 초창기 그 법원칙입니다. 지금은 좀 이 제한 책임 원칙이 달라졌죠. 모든 게 좀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과실이 적더라도 또 없더라도 심지어는 없더라도 그 기업의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 어떤 지위랄지 영향력 이런 걸 행사해서 정의 관점에서 책임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책임 제한의 원칙이 수정받고 있어요. 또 소유권 절대 원칙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는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었는데 이 소유권도 상대적이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제한받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수용, 공익적 목적으로 이게 수용이 된다. 물론 이제 헌법상 정당 보상 원칙, just compensation, 정당 보상 원칙 충족해야죠. 그래서 eminent domain 아직도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토지는 원천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기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eminent domain이라는 뭐예요? 그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공 수용에 관련된 법 영역을 우리가 eminent domain이라고. 물론 이제 근대 국가로 들어서면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이 그 뭐 토지 공개념이랄지 좀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호되던 근대 자본주의 초창기와는 달리 상대적인 소유권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계약만 해도 그래요. 과거에는 고도의 계약자의 원칙이었지만은 이 계약자의 원칙의 뭐 제한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약관에 관한 법률이랄지 약관 같은 건 뭐예요? 부동문자로 시장에는 이제 경제적 그 지위 관점에서 보다 우월한 주체가 있고요.
또 열악한 주체가 있죠. 우월한 주체는 뭐겠어요? 뭐 자영업자는 뭐 우월한 주체라고 좀 하기가 그렇죠. 그러나 대기업, 독과점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우월한 주체입니다. 그 기업 상품을 소비하지 않고는 소비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무슨 한전이랄지 공공조석이 굉장히 높은 것들은 이제 국가 공기업으로 이렇게 되죠. 그러나 예컨대 아직도 뭐 미국이나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뭐 그런 공공 사업 영역도 사기업들이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는 우월한 주체, 대기업 같은 독과점 기업 같은 그런 생산자들이 있고요. 주로 열악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소비자죠. 소비자는 사람 숫자는 많지만 이게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거예요. 소비자는 열악한 지위. 또 근로자, 대부분의 소비자는 근로자죠. 자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과 이들 간의 어떤 경제적 생활 관계가 있다. 이것도 물론 이제 계약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데 완전히 그 계약자의 원칙만을 고수한다. 그러면은 자본가가 횡포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 부동부자로 미리 다 이렇게 계약 조항을 써놓고 너 서명 뭐 필요하면 서명하고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 말하라. 소위 take it or leave it. 완전히 배내미는 것이죠. 네가 그 내 상품 소비하지 않고 뭐가 될 것 같냐? 그러니까 leave it을 할 수가 없어. 그걸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경우에 이제 환경계약이라고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한 관계에 있는 자들 간의 경우에 이 계약자의 원칙이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계약자의 원칙은 이 사법 영역주의, 계약법 영역은 임의법규, 소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적용되지 않는 임의법규적 영역인데 국가가 강행법규를 만드는 거야. 사적 자치 원칙, 당사자 자치 원칙에 대해서 강행법규를 만들어서 규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대 자본주의 초창기 사고방식 또는 그런 원칙하고는 많이 수정을 받고 있어요. 소유권 절대 원칙도 상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계약자의 원칙도 역시 변하고 있고요. 또 제한 책임의 원칙, 불법행위법 원칙도 이제 수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만 해도 지금도 연방헌법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미 연방헌법. 미국은 영국의 봉건 군주제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독립한 나라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미국의 독립은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야. 그로써 지금 온 세계에 민주주의가 지금 퍼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 모국하면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한 대중민주주의. 그러니까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는 조금 과두제 비슷해요. 선량이라고 해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엘리트들 중심으로 의회를 중심으로 민주주의가 발전돼요. 프랑스는 퀼트라고 하는 천민들의 어떤 반란이랄지 그런 걸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민주주의 성격이 강하고요. 미국도 이제 프랑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파퓰러 데모크라시 역시 대중 헌법 최초로 헌법 국가가 되었어요. 연방 헌법을 만들고 민주주의 시행한. 그래서 이 그 민주주의 그 초창기 그 연방 헌법
지금도 그대로 뭐 미국은 이제 그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증보식으로 개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멘드먼트라고 해서 옛날 헌법 조항을 없애버리지 않고 수정헌법이라고 해서 하나씩 그걸 더해. 예?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방식하고는 다르죠. 역사적 발전 사항을 쭉 알 수도 있고요.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contract clause라고요. 계약 조항. 그러니까 민주주의 초창기 막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번영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 사적인 개인 간의 contract 계약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개입해서 뭐 계약 침해를 한달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에 contract clause를 넣었어. 그래서 사인 간의 계약을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러한 사고 방식들이 오히려 지금은 공정 경제, 시장에서의 정의를 위해서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낫겠다. 뭐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국제통상법이나 국제거래법, 뭐 계약법 이런 걸 보면은 쭉 어떤 세계사적 흐름 관점에서 어떤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국제무역의 법적 관계, 국제통상법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